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는 올해로 드디어 앞자리에 사자를 단 40대 여성이에요. 마흔이 되어보니 아직 창창할 나이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모든 감정들이 이루 말할 것 없이 지나갔네요. 전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어려서부터 불우하게 자라서 그런지 뭐든 아끼고 싶고 악착같이 살았답니다. 내 집 마련을 이루고 싶어서 남편과 결혼을 했어도 늘 악착같이 아끼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댁에서도 독하다며 혀를 차기도 하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땐 그게 제가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우리 가정이 평화로워지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이거 네 신우가 너 입으라고 준 건데 입을래? 너 이거 주면 감지덕지지? 너 시집 잘 온 줄 알아. 이런 옷이 가당키나 하니? 옷 괜찮아요. 집에서 입는 옷도 많고. 그리고 이거 형님이 7년 입은 옷이잖아요. 어머님, 저도 눈은 있어요. 뭐? 네 시누이가 너 생각해서 이렇게 옷도 불려주고 했는데 어머님 저도 눈은 있어요? 뭐 옷 가리냐? 그게 아니라 해질 만큼 입다가 물려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보통 멀쩡한 옷을 물려주지 누가 해진 옷을 물려주나요? 어머님, 제가 아무리 짠순이지만 그래도 보는 눈은 있네요. 그렇게 마음에 드시면 어머님이 입으시면 되겠네요. 어머머, 아주 시어머니 알기를 개똥으로 아는 것 같으니. 넌 그렇게 아낀다 하면서 또 꼴에 눈은 높나 보지? 지 주제에 저런 옷 가당키나 한다고. 보면 꼭 꼴 같지 않은 것들이 저렇게 눈만 높다니까.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어머님, 제가 돈을 아끼고 아끼는 건 맞는데요. 그래도 거지처럼 적선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대하지 좀 마세요. 제가 며느리니까 그냥 들어드리는 거지. 남들한테 이런 옷 입을래? 라고 물어보면 아마 엄청 욕하거나 손절하거나 할 거거든요. 웃기지 마. 이 옷이 뭐가 어떻다고? 주제에 눈은 높아가지고. 아, 됐다. 입기 싫으면 입지 마. 생각을 해줘도 저런다니까. 제가 짠순이인 걸 알아서 그런지 어머님이나 형님은 가끔 무례하게 본인들이 실컷 입다가 버릴 옷들을 저에게 주려고 하셨고 결혼 초반엔 그것조차 거절하는 것이 민망해서 얻어 입었지만 점점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은근히 저를 멀리하며 왕따를 시키곤 하였지만 저에겐 그런 것을 신경 쓸 여유조차 없었어요. 아마 제가 돈이 많았다면 저런 무시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사로잡혀 더더욱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했었어요. 새벽에 우유 배달하고 애 어린이집 보내면 샌드위치 가게 아르바이트해. 저녁엔 빵집 청소까지. 몸이 10개라도 모자라. 게다가 틈틈이 이 밥 차려줘야 하지. 애기 밥 먹여야 하지. 아휴, 그래도 집 사려면 한 푼 두 푼 아껴서 살아야지. 너 그러다 병나. 좀 즐기며 살아. 남편이 못 버는 편도 아닌데 왜 그렇게 악재같이 사니? 어린이집 애들 엄마랑도 어울리고 좀 그래. 맨날 도훈이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보는 나도 좀 그럴 때가 있거든. 너무 돈돈 하지 마. 알잖아. 집 없는 서러움이 어떤 건지. 어렸을 때부터 무능한 부모님 때문에 가장처럼 살았고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면서 진짜 서러움 많이 받았어. 우리 도훈이한테는 그런 서러움 절대 주지 않을 거야. 집만 계약하면 진짜 좀 편하게 살아야지. 그게 너 혼자만 아등바등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 신랑은 마음대로 써제끼는데 감당이나 되겠어?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알겠어. 나도 조금은 내려놓고 살아볼게. 그래도 이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네. 맨날 아끼고만 살아서 그런지. 너무 없이 자라서 제가 이렇게 된 걸까요? 집 하나를 사기 위해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때 되면 옮겨 다니느라 힘들었고, 집주인 눈치에 가슴 졸인 날들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집은 저만 사고 싶은 건지 남편은 흥청망청 써대기 바빴답니다. 아니,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자기야, 이번 달에 술 너무 많이 마신 거 아니야? 자기도 직장 내 스트레스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이렇게 살다간 집은커녕 다음 전셋집도 못 구하겠다. 웬 리조트야? 엄청 돈 쓴 거 같은데? 남의 카드 내역을 왜 봐?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이 정도 쓸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사람을 닥달하냐? 너랑 있으면 숨 막혀. 얼마나 부자처럼 산다고 그렇게 돈을 아껴? 나가 봐라. 여자들이 얼마나 꾸미고 다니는지. 누군 꾸밀 줄 몰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어쩌겠어. 우리 이번 달에만 들어갈 돈이 엄청나. 그러니까 아끼고 살자. 그놈의 아끼잔 말 좀 그만해. 난 펑펑 내가 번 돈 쓰면서 즐기고 살 거야. 너처럼 구질구질하게 안 살 거니? 그리 알아. 그럼 집은 언제 살래? 자기도 번듯한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소원이고 꿈이라며.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이래? 집이야 네가 아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좀 닥달하지 마라. 나 스트레스 쌓이니까. 뭐 숨 쉴 구멍은 줘야 나도 숨을 쉬지. 그리고 남의 거 함부로 보지 마. 아무리 부부라도 남은 남이잖아. 조심 좀 해줘. 섭섭하다, 남이라니. 그리고 이 정도 얘기도 못하냐? 알겠어. 자기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것 같은데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와. 남편과의 삶의 방향성이 참 다르더라고요. 저처럼 억세게 살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본인의 벌이보다도 씀씀이가 큰 사람이었기에 잘 맞지 않았었죠. 그러던 중 시동생은 결혼할 여자라며 동서를 소개해 주었고 시어머니는 동서의 뒷배경을 보자 입이 찢어져라 좋아하셨어요. 자산 규모 몇백억 원대의 외동딸이라고 했고 시동생과는 운명 같은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약속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와 다른 삶을 살아온 동서가 부럽기도 했고 여유가 많을 테니 구김살도 없을 것이고 매일이 즐거울 것 같았거든요.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하영아, 내가 정말 좋은 시어머니가 될 터이니 우리 모녀처럼 잘 지내보자. 편하게 대해줘. 네, 어머님 감사해요. 제가 이 집안 팍팍 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저만 믿으시면 돼요. 땡 잡은 거랍니다. 아유, 그럼 당연하지. 내가 며느리 복이 없다고 그렇게 울고불고 다녔는데 너 같은 애를 만나게 될 줄을 누가 알았니? 아무래도 형님이 좀 기울긴 하죠? 얘기 다 들었어요. 지질이 없는 집에서 시집온 온 거라고. 뭐 오빠가 본인 형수 궁상 맞다고 하도 얘기를 해서 좀 들었거든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 궁상 맞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던데요? 여하튼 저랑은 안 맞지만요. 너랑은 차원이 달라. 걔 신경 쓸 일 절대 없다. 만약에 걔가 형님이라고 뭐 널 잡으려고 하면 나한테 말해. 혼내주마. 어머님은? 전 누구한테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돈으로 해결하면 다들 깨갱하던데요? 형님도 그러시겠죠. 원래가 돈돈하는 사람이니 저한테 얼마나 잘 보이고 싶겠어요? 제 말만 잘 들으면
형님이 그렇게 공상맞게 살 필요도 없는걸요? 우리 아들이 진짜 여자 하나 잘 만났다. 무슨 팔자길래 너 같은 애를 만났을까 싶어. 아, 나 돌침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머, 그래요? 제가 카드 드릴 테니까 이걸로 결제하고 침대 바꾸세요. 어차피 결혼 전에 어머님 선물 하나 해드리고 싶었는데 형님이 이런 것도 안 챙겨 드렸나 보죠? 그래도 명색의 맏며느리인데 참 알만하네요. 아무리 돈이 중요하단지만. 내가 너 같은 며느리를 얻고 싶었던 거야.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척척 얼마나 잘 알아듣니? 우리 잘 맞는 고부가 될 것 같아. 미리 와서 어머님과 담소를 나누는 동서될 사람이었는데 뒤에서 재용을 보는 어머님과 동서였어요. 첫 동서라서 정말 잘해주고 싶었고 형님 노릇은커녕 가족처럼 따뜻이 대해주려고 했던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답니다. 어머님이 신명나게 재용을 보셔서 그런지 동서는 첫 만남부터 저를 업신여겼고 늘 본인 집안에 돈이 있다는 걸 과시하더라고요. 전 내세울 거라고는 성실한 마음가짐 하나와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는지라 사실 동서 앞에만 서면 제가 작아지곤 하였어요. 그럼에도 당당한 척하느라 참 힘이 들었고 동서를 대하면 대할수록 인성 자체가 글러먹어서 그런지 이젠 무시하게 되었어요. 형님, 이거 저 안 신는 구두인데 형님이 가져가서 신으세요. 발 사이즈 저랑 똑같죠? 전 너무 많아서 안 신거든요. 아니, 괜찮아. 내가 구두 신는 성격도 아니고 생각해줘서 고마운데 동서가 신던지 다른 사람 줘도 될 것 같아. 참나, 뭘 이런 걸 가리고 그러냐? 넙죽 받을 것이지. 네가 이런 거 신을 수나 있겠어? 딱 봐도 비싼 브랜드 같은데. 형님이 몰라서 그러나 본데 저한테 이 명품 구두 쌓이고 쌓였어요.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제가 물려받을 자산이 대략 추정 금액만 9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냥 제가 줄 때 받으세요. 아, 정 안 신으면 당근에 올려서 파시던가요. 보면 형님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구두 하나면 한 달 정도는 쉴 수 있을 텐데 뭘 그리 버팅기세요? 어서 받아요. 어차피 저 이거 형님이 안 받아주면 그냥 바로 버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이 구두 다시 팔아도 몇백이에요. 아니, 진짜 괜찮아. 뭐 동서가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주는 줄 몰랐네. 어머님이나 드리던가 해. 난 진짜 필요 없으니까. 설마 뭐 기분 나쁘신 건 아니죠? 전 사람들 적선을 많이 해본 터라 이런 거 주면 다 좋아하던데. 형님은 의외네요. 제가 좀 이상한 구석이 있어. 없이 사는 주제에 고고해가지고 남이 준 건 저렇게 질색하더라. 꼬였지 아주. 그러게요. 없이 살면 그냥 고맙다고 넙죽 받으면 될 걸 가지고 사람 참 여러모로 기분 나쁘게 하네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없이 살지만 이렇게 남한테 무시당할 정도였나 싶었고 내가 너무 악착 같은 모습만 보여주게 되니 시어머니 또한 얼씨구나 하면서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소리를 냅다 질렀어요. 동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정말 무시하는 어조였기 때문에 이 일을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장난하니? 누굴 거지로 하나? 그 구두 너나 신어. 네가 900억이 있던 1000억이 있던 하나도 안 부럽거든? 네 눈엔 내가 아등바등 힘겹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 사람 대부분이 나처럼 살아. 알아? 그러니까 동정하지 말란 말이야. 어이구,
너 진짜 이상하다. 뭐 그런 거 가지고 발끈하고 그래? 너 없이 사는 거 맞잖냐? 네 동서가 너 생각해줘서 구두 준 거구만. 뭘 그리 발끈을. 이래서 없이 사는 애랑 놀지 말라고 하는 게 성격도 이상해서 그러는 거야. 점점 이상하다니까. 어머님도 예전부터 자꾸 동서 앞에서 제 험담하시는데 그만 좀 하세요. 그렇게 따지면 이가 능력 없어서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뭐라고? 너 지금 우리 아들 능력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냐? 아이고, 그래. 너 잘났다. 우리 아들 못나서 이렇게밖에 못 살게 해서 미안하네. 넌 잘나고 우리 아들은 못났다. 됐냐? 시건방진 것. 시애미를 아주 지아래로 보는 나쁜 것 같으니라고.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형님, 어떻게 어머님한테 그렇게 막 대들 수가 있죠? 진짜 쌍스럽고 무식하네요. 제 주변에 없는 사람들은 저에게 잘 보이려고 아등바등 애쓰는데 형님은 콧대만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좀 없이 살면 바닥에 냅다 엎드릴 줄도 아셔야죠. 무슨 자존심이 밥 먹여준다고 편히 살 수 있는 길을 두고 자존심을 세워? 내버려 두어라. 지가 지 팔자 고개다는데 누가 말려? 너 어디 그렇게 자존심 세워봐라. 얼마나 잘 살 수 있나? 아직만 늘어서는. 본인들이 제 험담을 해놓고 오히려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통에 정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동서가 생긴 기쁨도 잠시, 저에겐 시집 식구가 하나 더 는 셈이었죠. 정신적으로 고되다 싶던 찰나에 남편은 외도를 하고 있었고, 그것도 저희 집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편과 외도녀를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남편에게 죽자 사자 따지자 돌아오는 대답은 처량했어요. 집에만 오면 돈돈거리는 와이프한테 여성으로서 매력이 있겠냐? 네가 자초한 거니까 그렇게 알아. 돈 아깝다고 꾸미길 하나 화장을 하길 하나 매일 그저 아르바이트 할 생각에 급급해가지고 마음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이혼을 하든 말든. 미안하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내 탓으로 돌리는 거니? 그래, 잘난 것도 없는 게 남 탓이라도 해야 속이 시원하겠지. 나 혼자 아등바등 집 마련하려고 할 때 넌 그렇게 뒤에서 돈 쓰면서 살았던 게 여자 만나느라 그랬던 거구나. 네 주제를 알아야지. 네 월급으로 여자가 가당키나 하니? 그 여자도 알아? 네 월급 콕딱지만한 거? 아마 모르고 만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제 말엔 남편은 발끈했는지 제 뺨을 날렸고, 저도 그날 발동이 걸려 남편의 뺨을 날리고 걷어차 버렸답니다. 제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는 식으로 남편은 줄행랑을 치더라고요. 그리고 급속도로 전 이혼 준비를 하였어요. 무능한 남편이랑은 살아도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랑은 살 수 없다는 판단하에 말이죠. 제가 이혼 준비를 하는 와중에 시동생의 결혼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차피 손절한 집구석이었지만 저희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 때문에 할 도리는 하자 싶었죠. 너네 헤어지더라도 너 그래도 형수 노릇은 해야 할 거 아니냐? 우리 큰아들 옆에 아무도 없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이혼할 땐 하더라도 네 도리는 다 하고 마무리하도록 해. 알겠니? 그래도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망신살은 주지 말아야지. 어머님은 저보고 괜찮냐고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네요. 그래요. 뭐 어차피 천국만마 같은 동서를 얻었으니 어머님이야말로 저에게 아쉬울 게 없겠죠. 그래도 이 만나서 10년이고 손주까지 낳았는데 본인 입속만 챙기는 게 대단하네요. 누가 결혼하랬냐? 나야말로 너한테 실망이다.
남자들 한 번씩 하는 바람 눈 감아주지는 못할 망정. 애를 죽자 사자 걷어찼다며? 역시나 우악스러운 게 진짜 대단해. 됐어. 잘 갈라서는 거야. 너랑 우리 아들은 애초에 짝이 아니었어. 솔직히 너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 좋다고 하는 여자 줄 섰어. 기어이 내 말 안 듣고 너랑 결혼하더니 그 꼴이 난 거지. 어머님 착각하셨나 본데 그이가 저랑 결혼해서 뭘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나마 이 전셋집 마련하고 이 정도로 살 수 있는 것도 제 덕분인 거 모르세요? 꼴랑 200 벌어다 주는 걸로 대출금에 이 유치원비에 공과금에 각자 보험금 내면 남는 것도 없어요. 뭘 아시구나 말씀하셔야죠. 저보고 아등바등 산다고요? 제가 왜 이렇게 사는데요? 제발 본인 아들 좀 보세요. 시어머니는 이혼을 하는 마당에도 할 도리는 다 하라며 신신당부를 했고, 미련하게도 아이를 생각해서 그래도 마지막 할 도리까지는 하고 끝내자고 생각을 했어요. 이미 외도의 증거는 차고 넘치느라 합의는 아니고 소송 이혼을 진행 중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소송이 진행됨에 있어 저와 딸아이는 친정에 와서 지내게 되었고, 시동생 결혼식은 그래도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웃어라, 괜히 티내지 말고. 어른들 오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해. 재수씨 집안이 대단한 건 알고 있지? 내 동생 저 집에 잘 보여야 하니까 너 초치지 마. 너랑 나랑 끝나도 애가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집안 잘 되기는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알겠냐? 너나 잘해. 도윤이 생각해서 지금도 참고 있는 거니까. 그 면상 들이밀지 마. 진짜 역겨운 거 꾸역꾸역 참고 있거든. 어디 한번 혼자 잘 살아봐. 너 아마 악착 같으니까 애 하나는 잘 키울 거다. 근데 주제에 상간녀 소송까지 걸었어? 당연하지. 내가 이대로 그냥 조용히 끝낼 줄 알았니? 너 두고 봐. 내가 인생 종치게 해줄 테니까 주제를 알아야지. 결혼식에서 제 소송 사건으로 저를 비아냥거리는 남편이었지만 하루만 잘 지나가면 될 일이라 생각하고 참았어요. 그리고 축의금조차도 하고 싶지 않았던 동서 결혼이지만 그래도 뷔페비라도 내자 싶어 10만 원의 축의를 하게 되었고 이 일은 동서의 기회까지 들어가게 되었더라고요. 돈을 적는 동서 옷 받는 사람이 쪼르르 신부대기실에 가서 일러 바친 겁니다. 참 우스운 게 몇백억의 자산가라면서 그깟 축의금에 벌벌 떠는 동서가 기가 차면서도 어이가 없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거렁뱅이 년. 그럼 그렇지. 이제 형님도 아닌데 못난 짝으로 여길 기어와요? 저기요. 여기 이 사람 출입시키지 말라고 했잖아. 장난해요? 10만 원? 아이고, 아주 많이도 내셨네. 고마워서 눈물이 다 나네. 비렁뱅이 같으니라고. 뭐? 비렁뱅이? 자산이 몇백억이나 있다는 사람이 이렇게 축의금에 일희일비할 줄은 몰랐네. 어머님 성화에 못 이겨서 참석한 결혼식이고 밥값이나 내자 싶어 낸 건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와.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어린 게. 저와 동서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고 오히려 이 모습에 밖에 저희 시댁 식구들은 웅성웅성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동서를 옹호한다고 하더라도 이 모습의 사람들은 신부가 뭘 저렇게 오버를 하냐며 수근수근 됐거든요. 그리고 뒤이어 동서 어머니란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 90도 고개를 숙였고 저 역시 그 모습을 보고 기가 차더라고요. 모든 게 동서는 가짜였거든요. 아유, 애기 엄마가 여길 어떻게 해? 아니 내가 결혼식이 있어서 온 건데 아유 일단 내 말 좀 먼저 들어봐요 애기 엄마.
아주머니, 대행 아르바이트도 한다더니 오늘은 대행 아르바이트가 저희 동서 엄마 역할이었어요? 와, 그럼 이 여자 뭐죠? 조용히 해요. 형님, 일단 제가 다 설명드릴 테니까 여기서 큰 소리로 말씀하지 마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여기 대기실 문 좀 닫아주실래요? 형님, 저랑 얘기해요. 저 아줌마, 아니, 저희 엄마랑 무슨 잘 아는 사이인가 본데 일단 제 말 좀... 사이즈 보아하니 알겠다. 너의 모든 게 가짜였구나. 아주머니, 나랑 같이 우유 배달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여길... 내막은 이러했어요. 동서의 모든 것이 리플리였답니다. 900억의 자산가도 아니었고 그저 동서는 평범한 간호사였으며 부모도 없는 고아였어요. 부모가 없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았으나 동서의 모든 말이 다 거짓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어요. 3교대 간호사였기 때문에 모아둔 돈이 많았던 동서였고 그 돈을 가지고 시동생에게 자산가인 척 접근했던 겁니다. 사실 시동생은 변리사였었고 전문직 남성에 반해 이런 모든 것들을 꾸민 자작극을 벌인 거예요. 동서의 엄마 역할로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셨던 분은 저와 새벽마다 우유 배달을 했던 아주머니였고 요즘 주말마다 대행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저에게 말을 해주었었어요. 한 집안을 속이고 시집 올 생각을 하다니 대단하다. 시집 온 다음에 뭐 집 망했다고 하려고 했니? 어쩜 그리 영악해? 어차피 이 집에 대해 나랑 알 바는 아니다만 인생 그렇게 거짓으로 사는 거 아니야. 사람이 어쩜 그렇게 못할 짓을 하니? 너 이거 사기 결혼이야. 알아? 내가 이걸 듣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겠지? 바로 잘 맞췄어. 이 결혼 진짜 아니거든. 형님, 어차피 이혼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용서해 주세요. 제가 나중에 사죄 드릴게요. 네? 오늘만 참고 넘어가면 다 끝날 일이고 오빠한테는 그냥 집안 사정이 안 좋아졌다고 할 참이었어요. 그러니까 눈만 감아주세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내가 왜 넘어가 줘야 하니? 그게 너랑 한통속이지 뭐가 달라? 나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동서는 드레스를 입고 저에게 납작 엎드려 빌다시피 했지만 전 이번 일을 눈 감아줄 수 없었고 뒤이어 바로 이 모든 사실을 남편에게 오픈하였답니다. 남편이 알게 되자 시어머니 귀에 들어가는 건 바로 직방이었고 그날로 하객들이 있건 말건 드레스 입은 동서의 머리채를 휘어잡고선 시어머니는 날벼락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참 우스운 결과면서 속이 시원했어요. 감히 우린 변리사 아들을 농락해? 너 전에 고아에다가 간호사라는 게 사실이야? 그래놓고 자산가인 척 우릴 속인 거냐고? 아, 어머님, 일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자산가인 척이 아니라 제가 자산가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요즘 벌어놓은 돈으로 코인도 하고 있고 엄청 억만장자가 될 거니까 두고 보세요. 그리고 여기 결혼식장인데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게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네. 너 돈 많은 척하면서 내 옆에서 살랑살랑 대더니 그리고 네가 자산가가 아니면 내가 미쳤다고 변리사랑 간호사랑 결혼시키겠니? 주제를 알아야지. 우리 아들 맞선 자리만 내놓으면 여자들이 줄을 섰는데. 꼴 좋네요, 둘이 아주. 그렇게 어머님, 며느라 하던 때가 엊그제인데 이렇게 돈 때문에 파탄날 고부간계였네요. 어머님 아들 중에 한 명은 이혼남에 한 명은 파혼남에 아주 잘도 돌아간다니까요. 이 꼴을 보니까 묵은 채증이 내려가네요.
전 둘이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고 웃음이 터져 버렸어요. 얼마나 웃기던지. 그리고 딸에게 못 볼 꼴을 보여주는 것 같아 딸을 데리고 결혼식장을 빠져나왔답니다. 그리고 결국 시동생은 그 길로 파혼을 하였고, 같이 우유 배달하는 아주머니는 이젠 대행 아르바이트를 못하겠다며 절레절레 하시더라고요. 사실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죄책감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아유, 항상 하면서도 페이가 세니까 했는데 그때 그 난리 나고 다신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속이는 거나 다름없잖아.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거죠 뭐. 그런 대행 아르바이트를 많이 쓰니까 돈이 궁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몰리는 거고요. 너무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그리고 아주머니 아니었어도 분명 동서는 들통이 났을 테니까요. 거짓말한 사람이 나쁜 거죠. 아주머니는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사실 죄책감을 느낄 사람은 동서인데 말이에요. 아주머니에게 듣기론 동서는 그 길로 파혼을 당하고 시동생에게 소송을 당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일로 동서의 병원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그 병원에서도 품위 유지를 못했다는 전제하에 사직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탑5 병원에선 일을 하지 못할 거라고 하며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가족도 없는 동서가 그래도 저랑 같이 아르바이트 하던 아주머니에게 모든 걸 털어놓으면서 막 울었다고 하던데, 사실 전 안타깝거나 불쌍하지 않았어요. 비뚤어진 본인 욕망의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 계속 이혼 소송을 이어갔고, 남편의 외도 증거와 경제적 무능력함에 이혼 판결이 났답니다. 당연히 양육권과 친권은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었고, 동서의 사건을 겪고 시어머니는 이혼을 뜯어말리기 시작했어요. 본인 아들 뭐 볼 거 없는 걸 그제서야 느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을 돌리기란 역부족이었고 절대 돌아서지 않았어요. 애 보고 참고 살아라. 나도 잠깐 눈이 돌아서 너한테 상처 준 것 같은데 그래도 애 보고 살아야지. 너네 부부잖니. 아니요. 어머님은 어차피 저 같은 악착 같은 며느리보다 돈 많은 며느리가 좋잖아요. 어머님 아들 그렇게 잘났으니 어디 한번 돈 많은 며느리랑 제가 시키세요. 저도 이제 어머님 아들 먹여 살리면서 고생하고 싶지 않네요. 혼자 벌어 혼자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니 저랑 이혼하면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겠죠. 제가 빠져주면 천년만년 행복하게 사시면 되는 건데 왜 그러세요? 너같이 악바리 근성이 옆에 있어야 우리 아들도 뭐 사람 곳이라고 살지.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빌게. 애 보고 참어. 아니요. 제가 왜 참고 사나요? 이제 저도 제 자신을 위해 살아가 보려고요. 어머님 아들도 본인만을 위해 사는데 저만 희생할 수 없잖아요? 저같이 악착 같은 며느리 치가 떨리실 테니 어머님도 이제 저를 놓아주세요. 앞으로 뵐 일이 없겠지만 뭐 건강하시고 잘 사시길 바랄게요. 끝나는 마당에 어머님한테 악담하면 저한테도 뭐가 남겠나요? 그럼 전 가볼게요. 자꾸 애를 보고 참으라는 어머님이 무슨 투성이인 것 같았어요. 이제 와서 부자 며느리도 없어지고 하니 현실이 보이는 어머님이었죠. 뼈 빠지게 아르바이트해서 한 푼 두 푼 모아 전세금을 마련한 것도 나고 남편 월급으로 모자라니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자 돈 벌어서 어머님 용돈도 드리고 가정을 꾸려나간 것도 저였으니 어머님은 이제야 아차 싶었던 거예요. 본인 아들이지만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본인밖에 모르니 이제야 저를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였습니다. 예, 나를 보고 제발
네 말대로 우리 10년이다. 어떻게 못 자르듯 이렇게 자를 수가 있니?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었는데.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요. 도윤 아빠 만나는 여자도 있으니까 이제 그 여자한테 며느리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등을 돌렸답니다. 상간녀에게 소송 건 위자료와 남편에게 받은 소정의 위자료, 그리고 집 전세금을 빼서 딱 분할을 하니 저에겐 그래도 꽤 큰 목돈이 만져졌어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싱글맘으로서 살아갈 준비를 했는데 이젠 아르바이트 말고 안정적인 것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목돈을 가지고 반영구 시술을 배우게 되었고 적성에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수강생 생활을 거쳐 전 창업을 하였답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으로 임대 아파트를 얻을 수 있게 되어 딸이랑 작지만 소중한 보금자리에 안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파트 근처 상가에 작은 가게를 오픈했고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었고 온전히 저와 딸만을 위해서 사니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제야 전 제 자신을 돌아보고 꾸미기 시작했답니다. 그동안 놓고 살았던 제 자신에게 미안하여 더더욱 제 자신을 살피고 아껴주었어요. 그리고 딸아이와 전 남편의 면접 때 딸아이를 데려다 주러 남편을 잠시 만났는데 남편은 저를 보고 놀란 얼굴을 보이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달라졌냐? 몰라보겠다. 차도 사고 옷도 사 입고 얼굴도 좀 환해진 것 같고 이혼하니 좋은가 봐. 당연하지. 신경 쓸 시댁이 있어. 아님 남편이 있어. 나 자신을 위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두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싶어. 당신이 노래를 불렀잖아. 나 좀 꾸미고 살라고. 이제 그렇게 살려고. 애들이러 이따 올 거니까 좋은 시간 보내. 나 그 여자랑 끝냈어. 너랑 이혼하고 얼마 안 가서. 우리 어디 가서 얘기 좀 하면서 그동안 못다 했던 이야기 좀 나눌까? 내가 왜? 미쳤다고 당신한테 시간을 투자해? 나 바쁜 몸이야. 도윤이한테 들었지? 가게 한다고. 그러니까 애나 잘 놀아줘. 들었긴 한데, 사실 미안했어.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 번만 잘해보자. 그래도 우리 사이에 도윤이가 있잖아. 왜? 당신이 버는 돈으로 사는 것이 벅차? 그래서 다시 아쉬우니 빈대 붙으려고 하는 거니? 나 예전에 내가 아니거든. 남편의 얼굴을 보고 정말 통쾌하더라고요. 복잡 미묘한 얼굴을 보니 너무 뿌듯했어요. 지금은 싱글맘으로서 살아간 지 4년 차입니다. 아직 갈 길도 멀고 힘든 일도 남아있지만 그래도 요즘엔 너무 행복한 날들이고 세상이 참 아름답게 보여요. 비록 한부모 가정이기도 하지만 딸아이에게 절대 빈자리를 느끼게 해주지 않을 거라는 확신은 여전하답니다. 그리고 창업한 지 4년 만에 전 확장 이전을 하였고 수강생까지 받는 위치가 되었어요. 악착같이 가족만을 위해 살았던 세월이 있었기에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더욱 느끼는 요즘이고 앞으로 제 자신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갈 것을 각오한답니다. 저의 짧고 굵은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좋은 시선으로 들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꽃집을 하고 있는 플로리스트예요. 인생의 갈림길에서 무사히 행복한 길로 돌아선 여자 사람이고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오래전부터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었고 30대가 들어설 무렵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답니다. 마침 남자친구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던 터라
결혼 이야기가 빨리 오가게 되었고 저희 집에서도 찬성을 했어요. 어려서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 넉넉한 가정 형편으로 엄마가 모든 것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 역시 부족함 없이 자랐다고 생각했고 남자친구에게 절대로 뒤처지는 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아빠가 없는 저에게 남자친구는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었기 때문에 저희 엄마 역시 남자친구를 정말 아끼고 아꼈어요. 그래서 행복할 거라고만 생각했답니다. 그래, 상민이라면 내가 두 팔 벌려 환영이지. 너네 둘이 오래 만났던 것만큼 얼마나 서로에게 신뢰가 깊겠어. 안 그러니? 오래 만났다고 하더라도 상민 씨 부모님을 한 번도 뵙지 못했어서 조금 긴장돼. 외동아들이니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키웠겠어. 그래도 상민 씨가 본인 부모님은 엄청 자유로운 분들이라고 하도 말을 해줘서 그나마 좀 안심이지만 말이야. 상민이 보면 부모님도 보이는 거지. 얼마나 자유롭고 인격이 훌륭하겠어. 밉보이지 말고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이 되렴. 사실 뭐 아빠가 없다는 게 흠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집에서 이런 걸 마음에 걸려 하실 수 있는 거거든. 엄마가 참 죄스럽다. 뭐가 죄스러워.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신 거고 엄마 탓이 아닌데. 그리고 엄마가 모든 걸 다 해줬잖아. 진짜 부족함 없이 컸어. 연애를 오래 해서 저희 엄마는 남자친구를 매우 좋아했어요. 저 역시 남자친구에게 믿음이 굉장했던 터라 결혼 준비도 일사천리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하지만 처음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러 간 자리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했어요. 꽃집을 운영하기도 하니 어머님이 좋아하는 색상에 맞춰 예쁘게 꽃을 만들어서 간 자리에서 예비 시모는 코웃음을 쳤어요. 돈 쓰기 싫어서 네가 만들어 온 거니? 조합하고는 프리지어랑 안개꽃은 내가 제일 안 좋아하는 조합이야. 아, 꽃 취향까지 세세하게 알 수가 없어서요. 앞으로는 프리지어랑 안개꽃은 잘 기억해뒀다가 어머님한텐 안 쓸게요. 너희 엄마가 뭐 사업하시고 넌 꽃집 한다고? 돈은 좀 만지니? 내 친구 딸도 돌고 돌아 할 거 없어서 플로리스트 한다고 하던데 이게 시집가기 좋은 직업 같아 보여도 막상 할 거 없는 애들이 하는 직업인 것 같아 내가 마음이 좀 쓰이거든. 아,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성인은 조경과 나와서 진짜 식물도 좋아하고 꽃을 좋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 넌 가만히 있어. 요즘 사업이라고 해도 말만 번지르르 하지? 실상 파헤쳐 보면 뭐 별거 없는 집도 많더라고. 우리 집이 어떤 집인 줄 알지? 상민이가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뭐 반대할 생각은 없다만 사실 의사니 변호사니 손자리가 많이 들어와. 아, 그런 말을 뭐하러 해? 성이 기분 안 좋아지게. 성이야, 그냥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은 좋은 말만 걸러 들어. 어머님 입장에서 제가 많이 빠져 보인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전 제 직업에 프라이드가 있고 저희 엄마 또한 사업하시면서 그냥 그런 대로 잘 사시거든요. 어머님은 전문직 며느리를 원하시나 본데 그럼 어쩔 수 없죠. 애초에 나 너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작정한 예비 시모와 굳이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느꼈어요. 그 자리에서 어머님 마음에 드는 며느리를 맞아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예비 시모는 그 모습을 보고 더욱더 어이없어하며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어이구, 무슨 수억 원대 자산가라도 되는 양 말한다. 요즘에 자기 개성 살려 일하는 게 좋다곤 하지만 그래도 전문직에 비빌 수 있니? 얘 아빠도 변호사고
지금 로펌 하나 운영하고 있어. 근데 내가 이런 거 말도 못하겠어? 네가 빠지는 결혼이니 이런 얘기는 좀 들을 줄도 알아야지. 너 벌써부터 발끈하면 이 결혼 못한다.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고 했을 때 각오한 거 아니니? 솔직히 너 아버지도 없다며. 결혼식 하면 네 엄마 옆자리에 아무도 없이 홀로 떨렁 있을 텐데 그 꼴도 보기 그렇고 말이야. 아니요, 각오 안 했죠. 그저 예비 시어른들께 사랑받고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나갈 줄 알았지 이렇게 비교당할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 건 제 아픔이기도 해요. 말씀 조심해 주세요. 솔직히 가는데 순서 없는 거 아닌가요? 저희 아빠가 그렇게 빨리 사고로 돌아가실 줄도 몰랐던 거고. 근데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다니 저도 오늘 여러 번 충격받네요. 되바라진 것. 그러니 순진한 우리 아들을 꼬드겼나 보구나. 정도도 마음에 안 들면 이 결혼 파투네. 그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야겠네요. 정말 제가 굳이 왜 이런 결혼을 하려고 하면서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기호에 맞는 며느님 찾으세요.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고 했으나 절 존중하지 않는 어른 앞에서는 예의를 차리고 싶지 않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답니다. 자리를 박차고 나오자 남자친구는 절 따라오며 사정사정을 하였어요. 사실 남자친구만 보면 정말 하고 싶은 결혼이었지만 앞날이 그려지는 결혼에 주저하게 되었죠.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남자친구는 자신감 넘치게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심했지? 아빠랑 결혼할 때 엄마도 반대를 많이 당했었대. 원래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 본인이 당한 거 그대로 돌려주는. 집에 가서 내가 엄마한테 얘기할게. 그래도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가면 내가 좀 당황스럽잖아. 어차피 더 얘기 나눠봤자 나만 질타하실 건데 내가 왜 그런 얘기를 다 듣고 있어야 돼? 자기 변호사에 뭐 집안 대단한 거 알겠어. 그래도 이렇게 상대방 집을 무시하면서 말씀하셔도 되는 건진 잘 모르겠다. 사실 어른이라 참았어야 맞는 건데 미안해. 근데 이런 결혼 나 도저히 못해. 우리 엄마 아시면 정말 당황하실 거고 나 역시 이런 결혼 절대 하고 싶지 않거든. 너희 어머니 귀에 안 들어가게 할게. 그리고 내가 오늘 엄마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시켜서 너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 솔직히 이런 일로 헤어질 거는 상상도 못했어. 그러니까 나만 믿어줘. 앞으로 그랬던 것처럼.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설득하며 무조건 결혼을 하자고 했고 전 걸리는 게 예비 시모였기에 결혼을 고려해 보게 되었지만 본인의 엄마를 설득하는 남자친구를 보곤 믿을 만하다 싶어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예비 시모도 남자친구에게 얼마나 닥달을 당했는지 두 번째 만남에선 조금 점잖게 저를 대해 주셨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해나가게 되었어요. 예단 목록이다. 뭐 요즘엔 이런 거 안 한다고들 하지만 솔직히 난 우리 외동아들한테 기대가 컸거든. 이런 건 네가 이해해 줄 수 있지? 내가 자식이 또 누가 있겠어. 우리 상민이 하나인데 이 정도는 네가 해와야 하는 거야. 너 결혼하면 의뢰 변호사 사무소리 들을 텐데 다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목록 지켜줬으면 좋겠어. 상민이가 나한테 신신당부를 해서 뭐 별말은 안 할 거다만 어쨌든 내가 원하는 건 이 정도고 너한테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니 난 이만 갈 테니 계산하고 나와라. 이걸 다요? 상민 씨랑 뭐든 반반하기로 약속했고
제가 모은 돈으로 충분히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막 30대에 접어든 제가 준비하기엔 엄청난 예단 목록이네요. 뭐 일단 어머님 뜻 잘 받았고,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예비시모는 그런 제가 마음에 정말 들지 않는다는 식으로 쳐다보곤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단 목록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 정말 기가 막혔답니다. 예단에 신혼집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 안에 혼수까지 싹 다 제가 준비해오는 것이었어요. 말 그대로 본인 아들은 그저 몸만 보내겠다는 심산이었죠. 워낙에 허례허식이라고 생각했고 엄마에게 어려서부터 받은 것들이 많아 결혼은 무조건적으로 제 힘으로 진행하고 싶었지만 목록 자체가 제 힘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당황스럽더라고요. 무슨 고민이 있니? 점점 살이 빠지네. 결혼 얘기는 잘 돼가고 있는 거야? 언제쯤 상견례 괜찮다고 하시니? 뭐 결혼 얘기는 잘 돼가고 있는데 그게 어머님이 좀 아무래도 외동아들이고 하니 바라시는 게 크더라고. 뭔데? 엄마한테 얘기해봐.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아들 그렇게 변호사 만들기 힘들었을 텐데 예단 목록 받았구나? 제 얼굴만 봐도 모든 걸 꿰뚫어보는 엄마였기 때문에 모든 걸 실토하였고 엄마는 그 예단 목록에 잠시 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준비를 해주신다고 했어요.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신혼집마저 구해주신다는 엄마에게 너무 죄송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에이, 됐어. 신혼집은 나랑 상민 씨랑 있는 돈에서 해결하기로 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요즘 대출도 잘 돼 있기도 하고 우리 힘으로 하고 싶었는데 엄마한테 이런 모습 보여버렸네. 진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알겠지? 지금 받은 것도 충분해. 그래도 결혼의 첫 발을 내딛는 건데 난 우리 딸이 처음부터 밉보이는 거 싫다. 사실 이 정도면 결혼에 있어서 엄청 많이 해가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딸이 기죽는 꼴 나는 못 봐. 그러니까 그냥 엄마한테 맡기고 너 편하게 상민이랑 결혼 준비해. 아마 이거 목록대로만 다 해가면 네 시어머니 되실 분도 너 다르게 보실 거야. 네가 누구 딸인데 기가 죽어. 엄마도 하나밖에 없는 딸한테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니까 걱정 마라. 알겠지? 오히려 해줄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해.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면 슬프잖아. 엄마, 진짜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염치없이 그동안 계속 받기만 하고 결혼 준비까지 이렇게 신세질 줄은 몰랐네. 신세는 무슨. 아빠 없이 자라서 엄마가 오히려 더 미안하지. 여하튼 혼수 목록은 신경도 쓰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해줄게. 정말 죄송스러웠지만 이번 한 번만 더 엄마에게 기대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정성스레 남편의 회사 근처에 신혼집을 알아봐 주셨고 저 역시 혼수 준비에 박차를 가했답니다. 결혼식 날짜를 정해놓고 신혼집 입주까지 기다리는 동안 혼수 먼저 신혼집에 채워넣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저였는데 어머님이 혼수 먼저 본인 세컨드 하우스에 들여놓으라고 하더라고요. 네? 굳이요? 어차피 신혼집으로 배달될 혼수인데 그냥 그 날짜에 맞춰서 배달시킬게요. 그 집 먼저 가봤자 흠집만 날걸요? 내 말대로 하라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 혼수 먼저 해놓으면 그 집이 그렇게 잘 풀리고 잘 산다더라. 내가 어른이니 내 말을 따르도록 해. 너 어른 말 들어서 나쁠 게 있는 줄 아니? 일단 내가 말한 대로 이 집으로 배송시키도록 해. 여기가 빈집이기도 하고 내 세컨드 하우스 같은 개념이거든.
나 진짜 우리 며느리랑 잘 지내고 싶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들어줄 수 있겠지? 나도 상민 아빠랑 결혼할 때 이렇게 먼저 했었어. 근데 지금 봐라. 얼마나 잘 사니? 내 말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해. 어른 말을 듣는 거야. 네, 어려울 건 없지만 일단 알겠어요. 주말에 그 집으로 배송해 놓을게요. 그럼 제가 가서 좀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내가 가서 보면 되지. 안전하게 천천히 옮기는지 아닌지 보면 되니까 너는 그냥 배송만 하고 마음 놓고 있어. 진짜 말이 안 되는 말을 하시는 어머님이었지만 옛말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하니 저 역시 그런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이자 비용을 전부 내주신다고 하는 어머님이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였어요. 그리고 어머님 말대로 혼수를 장만하여 어머님이 말한 장소에 배송을 보냈답니다. 원래가 조잘되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자친구에게도 굳이 물어보진 않았고요. 하지만 신혼집이 결정이 되었고 엄마가 손수 골라준 이 집이 정말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남자친구도 정말 마음에 든다며 저희 엄마에게 무한 감사를 표했고 계약을 하고 나서 바로 하나둘 제 짐을 옮겨두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예비시모는 뭐가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인지 저에게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고 그 모습에 정말 정이 뚝뚝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34평? 너 뭔가 착각하나 본데? 지금 34평이 웬 말이야? 내 아들이 로펌 대표 아들인데 서민평수 웬 말이니? 네 짐이고 우리 아들 짐이고 다 빼고 파혼해라. 난 적어도 42평을 해올 줄 알았다. 변호사 사모되는 사람이 이 정도야?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이게 작아요? 저희들 신혼집이고 상민 씨도 저도 마음에 들었으면 된 거죠. 그리고 이 지역에 34평이 얼만 줄이나 아세요? 진짜 저도 도저히 못 맞추겠네요. 42평은 못하니까 억지 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럼 파혼해야지. 어차피 결혼 날짜도 남았겠다. 못할 게 뭐냐? 난 구질구질한 며느리 필요 없으니 당장 파혼해. 어디 34평에 다리라도 뻗고 자겠냐? 우리를 뭘로 알고 이런 서민평수를 해와? 적어도 둘이 살 거면 42평 정도는 돼야지. 그래요? 어머님이 그렇게 파혼을 원하시면 저도 못하겠네요. 아버님 로펌도 빼세요. 이제 계약 기간도 끝나가는데 제 빌딩에서 나가주시죠. 어차피 그 건물에 그 층수 들어오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줄 섰으니 나가주시면 되겠네요. 또 혼수로 준비한 가구나 가전은 다시 이 집으로 그대로 배송해줘야 할 거예요. 안 그러면 가만 안 있을 거니까 그리 알고요. 아니, 빌딩이라니? 그 건물이 네 거라도 된다는 것처럼 말한다. 그게 얼마짜리 건물인데 네 거인 양 행세를 해? 내가 혼수로 34평 아파트였는데 다리 뻗고 자겠냐며 파혼에 친 시모였고 제가 제 빌딩에서 예비시부의 로펌을 빼라고 하니 예비시모 얼굴이 허옇게 질려서 풀썩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저보고 거짓말 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얼굴을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고 모든 것을 끝내야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역시 뭐니 해도 사람은 짝이 있는 것이고 억지로 있는다고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굳이 이런 가시밭길을 가야 하나 싶은 생각이 마구 들면서 이 결혼 준비를 끝내야겠다고도 생각이 들어버린 것이었죠. 몰랐나 본데
그 건물 제 거예요. 저희 돌아가신 아빠가 남겨주신 유일한 제 상속 재산이죠. 뭐 엄마도 사업하시는 분이니 어려움 없으시고 저 역시 건물 하나 있으니 굳이 어렵지 않게 살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엄마가 계속 관리하고 계시는 건물이긴 하거든요. 그 건물에 상민 씨 아버님 로펌이 들어간 거 모르셨어요? 아, 저랑 상민 씨랑 어떻게 연애를 하게 됐는지 모르나 본데 제가 그 건물 들락날락거릴 때 상민 씨가 아버님 심부름을 많이 오게 되었고 거기서 맞닥뜨려서 인연이 시작된 거예요. 뭘 아시고 들이대셔야지. 굳이 건물이 제 거라고 말할 필요가 없고 결혼하면 천천히 얘기하려 했는데 도저히 어머님같이 욕심 많은 분을 제 시어머니로 모시고 싶지 않네요. 저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혼수나 돌려주세요. 아니, 그 건물이 네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걸 진작 말했어야지. 내가 너한테 이렇게 대할 이유가 전혀 없었잖아. 그런 알짜배기 건물 가지고 있으면서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건 네가 잘못한 거다. 이제 오해를 풀었으니 우리 처음부터 얘기하자. 아니요. 더욱이 드릴 말 없습니다. 건물주가 아니라고 해도 전 상민 씨랑 결혼할 사람이었는데 건물주면 어머님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말이 절 더욱더 분노하게 하네요. 저도 굳이 이런 결혼하면서 눈치 보고 싶지 않아요. 혼수 돌려주세요. 어차피 모든 계약이야 지금 취소하면 위약금이 없으니 취소하면 되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먼저 사나오라고 했던 혼수나 주세요. 이왕 엄마가 아파트 해주신 겸 거기에 들여놓고 독립했다고 생각하죠 뭐. 이번 주말까지 혼수 목록 거기다가 배송해 주셨음 해요. 예, 네가 오해를 했나 본데 그냥 내가 아파트 평수 가지고 한마디 한 걸 너 이렇게 죽자사자 달려드니? 그러는 거 아니야. 제가 건물주라는 것도 놀라운데 혼수를 당장 돌려달라고 하자 예비시모는 얼굴이 창백해졌답니다. 이렇게 나오면 제가 42평 아파트로 준비해 줄 줄 알았는데 의뢰 파혼을 한다고 하니 놀란 것이었어요. 그리고 혼수에 대해선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옛말에 혼수를 미리 준비하면 잘 산다고 하던데 이 말도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미리 준비한 혼수 때문에 골머리가 아팠거든요. 왜 말을 못하세요? 파혼한다니깐요? 그럼 혼수를 돌려주셔야죠. 그지 어머님 세컨드하우스에 배송한 혼수 말이에요. 우리 상민이도 그 사실 아니? 아니 일단 진정하고 파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냥 지평수만 좀 들려달라는 건데 뭘 그리 쌍심지를 켜냐? 천천히 물 좀 마시면서 얘기하자. 나도 흥분해서 말이 헛나오긴 한 것 같아서 그래. 아니요, 이 결혼 못해요. 제가 빌딩주라고 하니 마음이 달라지셨나 보죠? 그러니 욕심부릴 걸 부려야죠. 됐고 혼수 얼른 주셨음 해요. 어차피 상민 씨도 알게 될 터이니 상민 씨 통해서 혼수를 받던지 할 테니까 그리 아세요. 그럼 나가주시길 바래요. 일단 상민이한텐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너한테 혼수 배송해 주기로 한 날짜까지 해줄 거니까 그냥 기다리라고. 그게 배송업체랑 말도 해봐야 하고 글쎄 기다리면 다 알아서 해준다니까. 그리고 파혼이 사실화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니? 결혼도 깨진 마당에 제가 왜 그 날짜를 기다려야 하죠? 이사 비용을 정 못 내겠으면 제가 낼 테니까 당장 돌려주세요. 그리고 착각하셨나 본데 파혼 맞아요. 어머님이 파혼하라면서요. 알겠다고요. 저도 이 결혼 안 하겠으니 돌려달라고요. 일단 상민이한텐 천천히 얘기하자. 너랑 나랑 오해가 있으니까 오해도 좀 풀어보고 그렇게 단언하지 말고.
단언이라뇨? 어머님 입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리고 상민 씨한테 말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이 중대사항을 본인이 알아야죠. 제 말에 계속해서 말을 돌리는 예비 시모였고, 굳이 이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점이 참 이상했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에게 파혼을 통보함과 동시에 혼수를 돌려달라고 얘기를 했고, 남자친구는 처음 듣는 소리인 양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애원을 했는데, 사실 남자친구한테는 미안했지만 도저히 이런 집에 시집갈 엄두가 나지 않았답니다. 남자친구도 정말 사랑했지만 전 제 자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후폭풍은 엄청나게 되었어요. 엄마가 기어이 일을 내셨구나. 아, 미치겠다. 정말 미안해. 근데 혼수라니? 세컨드 하우스가 없는데 무슨 소리야? 당신 어머니가 세컨드 하우스에 미리 배달시켜 놓으래서 시켜놓은 혼수 있어. 그거 당장 돌려달라고. 한두 푼도 아니고. 그니까 미리 배송했다는 거지? 아니, 이 집이 어디길래? 그 주소 혹시 좀 알 수 있을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도 모른단 말이야? 어머님이 종종 가서 쉬신다고 하는 세컨드 하우스던데. 뭐 어쨌든 주소는 여기 있어. 가서 알아봐줘. 남자친구는 제가 파혼을 통보하자 저에게 사정을 했지만 더 이상 이렇게 지내고 싶지 않은 마음에 단칼에 거절하였고, 남자친구에게 예비 시모의 세컨드 하우스 주소를 알려주었답니다. 그리고 예비 시모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머, 누구세요? 여긴 저희 집이고 어떻게 된 일이신지? 혹시 집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닌가요? 여기 맞으신가요? 저 배정래 씨라고 모르시나요? 여기가 저희 엄마네 집인데 배정래라고 세컨드 하우스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배정래요? 저희 엄마예요. 아, 혹시 상민이? 아, 용케도 알아내서 왔네. 뭐 나머지 얘긴 차차 엄마한테 듣도록 해. 제 이름을 어떻게 알죠? 그리고 엄마라뇨? 당신이 우리 엄마 딸이라도 된다는 건가요?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알고 보니 제 혼수를 다른 사람들이 쓰고 있었고,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예비 시모에 숨겨진 딸이었답니다. 숨겨진 딸이 의사 사이를 데려온다는 말에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었던 예비 시모였고, 경제권이 없던 예비 시모였기에 저에게 받은 혼수로 본인 딸의 신혼집을 채워준 것이었어요. 본인이 다 해준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말이죠. 그동안 숨겨진 딸은 예비 신모의 잘하는 부부의 딸로 양자 입양이 돼서 살고 있었더라고요. 뒤에서 예비 시모는 그 부부와 딸에게 한 푼씩 지원을 해줬었고요. 그리고 뒤이어 저희 결혼 날짜가 다가올 때쯤 숨겨진 딸과 사이는 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간다고 했고, 그때 이 혼수들을 다시 제 신혼집으로 가져다 놓을 속셈이었던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이 현실에 입이 떡 벌어졌고, 더 충격을 받은 건 남자친구와 그의 아버지였어요. 평생 숨겨진 딸이 있었다는 걸 모르는 남자친구였기에 더욱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고, 그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그럼에도 예비 시모의 뻔뻔한 태도에 정말 화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그동안 딸이 있으면서 숨기고 살았던 거야? 아니, 어떡해? 나랑 아빠한테 그걸 감쪽같이 숨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남편이 죽고 딸마저 있다고 하면
가뜩이나 반대한 네 할머니가 나랑 네 아빠랑 결혼시켰겠니? 어쩔 수가 없었어. 네 아빠랑 결혼하려고 나도 이 약물고 숨긴 거였다. 그 덕에 너도 태어났잖니. 다 네 할머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빠를 기만한 거나 다름없어요. 어떻게 A를 숨기고, 저 이 사실 절대 못 숨겨요. 그리고 당장 성희한테 가서 사과하세요. 엄마 과거는 그러면서 성희한테 아빠가 없다고 하고, 신혼집 더 큰 걸 해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성희가 저 안 받아주면 저도 제 자신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엄마가 다 돌려놓으라고요. 그래야 할 거예요. 그래. 나도 성희가 건물주인 걸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야. 아휴, 어쩐다니. 건물주를 놓치게 돼서. 그리고 우리 딸도 나 때문에 불행하게 살았는데 내가 엄마로서 그런 것도 못 해주냐? 의사 사이 데려왔는데 그래도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어차피 그 혼수는 그대로 성이 돌려주려고 했다. 이게 뭐가 문제야? 걔만 입 다물면 끝날 일을 너도 그만해. 지금 그게 문제인가요? 건물주면 어떻고 아니면 어떤데? 와, 진짜. 엄마 내가 아는 엄마 맞아? 진짜 속물이다, 속물. 그리고 이게 지금 쉬쉬한다고 될 문제예요? 지금 엄마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시냐고요? 어쩜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나조차고 이래? 이게 다 너 위해서 그러는 걸 넌 모르냔 말이야? 이 엄마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왜곡해? 나 때문이라고 핑계 대지 마요. 다 엄마 욕심이고 허세요. 내가 행복하다는데 그걸 왜 자꾸 엄마가 망쳐놓냐고. 남자친구는 본인 엄마에게 절레절레 혀를 찼고, 뒤이어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하지만 어차피 구구절절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할 게 뻔하니 별로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제 혼수를 이미 남이 썼다는 사실에 분노와 함께 저에게 그동안 직설나게 한 모욕까지 더욱더 분노가 되어 돌아왔죠. 전 그 길로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찾아가 이 모든 사실을 폭로했답니다. 남자친구가 본인이 본인 아빠에게 얘기할 거라고 했지만 사실 그래도 본인 어머니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본인 와이프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더라고요. 엄청난 분노가 밀려왔겠지만 변호사답게 말로 하지 않고 모든 걸 일사천리로 끝내려고 하는 남자친구의 아버지였어요. 이제야 속이 시원하니? 네가 건물주라고만 했어도 내가 너한테 그럴 일은 없었을 텐데 한 가정 파탄 내고 속 시원해? 네, 속이 시원하네요. 끝까지 아빠 없는 애라고 손가락질하고 제 혼수는 뒤로 빼돌리면서 신혼집이랑 모든 걸 다 해오라는 어머님과 연이 안 닿아서 시원하고요. 그리고 본인 과거는 생각 못하고 그렇게 나서다가 이혼소장 받은 어머님을 보니 또 속이 시원하네요. 상민 씨와의 인연은 안타깝지만 솔직히 제가 이렇게까지 굽히고 살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님도 많이 느끼셨길 바래요. 어머님이 상민 씨 할머님께 얼마나 당했는지 저야 알 길이 없지만 그걸 똑같이 하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하신 것 후회하셨길 바래요. 그리고 혼수 비용은 그대로 돌려주셔야 할 거예요. 안 그러면 저도 안 참을 거니까요. 피도 눈물도 없는 것 독해가지고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파탄을 내? 네가 인간이니? 너 내가 가만 안 둬. 역시나 반성은 안 하는군요. 어머님 때문에 상처받았을 상민 씨 아버님, 그리고 상민 씨, 또 숨겨진 따님의 마음은 한 번도 헤아려 보시지 않았나요?
어쩜 뼛속까지 어머님만 아실 수 있죠? 모든 걸 원상태로 돌려놓으시고 혼수 또한 주세요. 건물주가 왜 이렇게 혼수에 집착을 해? 그거 그냥 나 줬다고 생각해라. 너 돈도 많다며. 근데 뭘 그렇게 집착을 해? 제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한이 있어도 어머님한테 그건 못 드리겠네요. 절도죄로 신고당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돌려줘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 앞에서 망연자실한 얼굴로 눈물을 뚝뚝 흘렸고 결국 이혼을 당했답니다. 그동안 경제권이 없어서 위자료 또한 주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했는데 다행히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위자료는 안 받고 깨끗이 이혼을 해달라고 했더라고요. 그래도 그동안에 산 세월과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아버님이 다 떠안고 가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위자료를 받지 않는 대신 예비 시모에게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재산 분할도 전혀 해주지 않았고 그 나이에 예비 시모는 오갈 데가 없어졌어요. 결국 예비 시모는 이혼을 당했고 결국에 본인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준비한 혼수를 저에게 배송을 시켜줘야 했고 예비 시모의 딸은 이 일을 알고 기겁을 했다고 했어요. 자기 엄마가 해준 줄 알았던 혼수가 알고 보니 이부 동생의 부인 될 사람이 미리 해온 혼수였으니 오죽했을까 싶었거든요. 예비 시모의 모든 욕심으로 인해 몇 명이 피해를 보게 되었고 이 일로 예비 시모의 딸은 예비 시모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어요. 어찌 보면 자식이 엄마를 안 보고 산다는 게 가장 큰 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상 일이 이렇게 되니 참 마음이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속은 시원했답니다. 제 혼수를 빼돌린 예비 시모의 최후였고 건물주라고 갑자기 태세 전환한 시모의 말로였죠. 그 후로 남자친구를 몇 번 만나 하소연을 들어주었지만 저 역시 이번 사태를 겪고 나니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엄마도 그냥 조그만 방 하나 얻어서 사셔. 그리고 아빠도 충격이 크시긴 했는데 그래도 그동안엔 낌새가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었나 봐. 그냥 마음 내려놓고 사셔.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엄마의 욕심 때문이었겠지. 네 마음이 안 좋은 건 아는데 혹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원하면 엄마 안 보고 살아도 돼. 그리고 도저히 잊어보려고 했는데 널 잊지 못하겠더라고. 미안. 상민 씨 보면 어머님이 떠올라서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아. 나도 마음은 아프지만 이건 아닌 것 같고 마음 잘 추슬러. 그래,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어디서든 꼭 건승하길 빌게. 넌 잘 될 거야. 남자친구와는 이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이별은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정신적으로 모든 걸 탈피하고 나니 새로운 것들이 새록새록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엄마와의 시간이 더 많이 남았다는 것 같아서 앞으로 효도를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평생 받기만 한 딸, 엄마에게 조금은 더 갚고 시집을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도 제 파혼에 마음이 안 좋아 보이셨지만 그래도 모든 얘기를 듣고 나서 제 의사를 존중해 주셨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인생의 한 페이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는 더더욱 웃으며 털어버리는 날도 오겠죠? 요즘은 주말마다 엄마와 맛집도 다니고 더욱더 못다한 효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따뜻한 용기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흥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많은 자책과 우울 속에서 이제는 그 모든 걸 극복하고 행복을 찾아서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저의 암흑 시절 얘기와 이것을 극복했던 스토리를 들려드릴까 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시절 부모님의 도움으로 동네에서 네일 아트 샵을 하게 되었어요. 어려서부터 미용을 좋아했던지라 꼭 제 가게를 차리는 게 꿈이었었거든요. 그럭저럭 혼자서 버는 것 치고는 벌이가 괜찮았던 때쯤 한 남성을 소개받게 되었고 연애 후 결혼까지 약속했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남편을 친정에서는 걱정을 하시며 저에게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하셨어요. 제가 외동딸이기도 했고 부모님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남자와 결혼하여 평범하게 살았으면 하셨던 바람이 있으셨죠. 너 결혼이 장난인 줄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공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정규직 남자를 만나야 하는 거야. 근데 허구한 날 일도 잘 안 나가고 술도 그렇게 좋아한다며. 그건 아닌 것 같다. 내 딸이 그런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그리고 이 남자랑 나 서로 사랑해요. 엄마도 아무것도 없는 아빠 만나서 결혼한 거잖아. 그거랑 이거랑 같아? 니네 아빠는 가난했지만 뭐든 열심히였고 네 남자친구는 노력 같은 건 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 엄마가 잘못 본 거야. 좀 뺀질거리는 것 같아도 얼마나 성품이 괜찮은 남자인데 다시 한번 좋은 시선으로 받아줘요. 그렇게 해야 좋다면야 반대는 안 하지만 엄마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만 얘기하는 거야. 뭐 네 인생인데 어쩌겠어. 어른들이 말리는 데는 이유가 있었지만 죽자 사자 저를 좋다고 하는 남편이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고 제가 드세서인지 제 벌이로만 생활을 하는 기간이 계속되었답니다. 이게 지속이 되니 힘들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한텐 절대 기댈 수가 없었고 결혼 후 오히려 친정 부모님들은 남편을 잘 받아들여 사이 대접을 톡톡히 해주시곤 하였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았지만 절대적으로 친정 부모님에게 제 생활을 보여드릴 순 없었죠. 마음에 안 드는 사윗감이 지금 딸 속을 썩인다고 하면 부모님 속이 말이 아니실 것 같아 부모님 앞에선 내색하지 않았거든요. 아이고, 김서방, 요즘 쉬고 있다며? 그래, 사람이 쉬어가면서 일해야지. 얼마나 힘들 거야. 나도 그 마음 다 아네. 네, 뭐 그렇죠. 경기가 안 좋아서 회사 취직도 어렵고 뭐 그래도 제가 누굽니까? 걱정 마세요. 보란 듯이 성공할 거니까. 그래, 자네는 뭐든 잘 될 거야. 우리 손녀 하영이도 그렇고 우리 딸도 옆에서 많이 응원해 주니까 자네 기죽지 말고 열심히 해. 제가 설마 두 여자 하나 못 먹여 살릴까 봐요? 장모님은 그냥 저희 집 일에 관여 안 하시면 되니까 염려 마세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가 그냥 격려차 한마디 하신 건데 응원해 주시는 분한테 너무 삐딱선 타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김서방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봐. 내가 자네가 좋아한다고 해서 준비한 거야. 괜히 엄마는 제 앞이라고 사이 기세어주는 말을 하였고 그 말이 본심이 아닌 것을 다 알았어요. 이렇게라도 하면 남편이 미안해서 저에게 더 잘해주지 않을까, 정신 차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까봐 일부러 칭찬을 하신 엄마였거든요. 뻔히 제가 어떻게 사는지 다 보이실 텐데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엄마에겐 내색하지 않는 결혼 생활이었답니다. 하영이 어린이집 등원 왜 늦었어? 선생님 연락 왔잖아.
나 오늘 가게 나가니까 일찍 등원시켜 달라고 했지? 남자 체면이 있지. 그리고 그깟 어린이집 좀 늦으면 어떻다고 이 난리야? 그런 게 싫으면 네가 직접 등원시켜. 가뜩이나 일도 안 풀려서 짜증나 죽겠구먼. 네가 이렇게 나를 안달복달하니까 내가 일이 안 풀리는 거야. 원래 그런 거거든. 말이니 방귀니? 집에 있으면 그래도 애한테 좀 신경 써줘야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너무한다. 어제는 나 가게 때문에 늦게 끝나니까 하영이 저녁 좀 챙겨 먹이라고 했더니 짜파게티 하나 딸랑 끓여주고 알아서 먹으라고 했다며? 집에서 있으면 좀 이런 거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언제 당신한테 돈 얘기한 적 있어? 진짜 너무하다. 본인밖에 모르지? 내게 꺾어놓고 네가 할 소리야? 솔직히 내가 왜 안 되는 건데? 이게 다 네가 드세서 내가 안 되는 거라고. 미용하는 애를 만나질 말았어야 했어. 취직도 안 되고 마음에 드는 회사도 없고 죽겠네 진짜. 나도 집에만 있기 싫으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엄마가 처음 말했던 것처럼 남편은 가정적인 스타일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아이의 아빠기도 하고 제가 선택한 결혼이니 후회 없이 살 거라는 마음 하나로 버티게 된 과거였죠.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서일까요? 저에게 천군만마 같은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분은 남편의 친어머니였답니다. 사실 남편의 부모님은 남편이 어렸을 적 이혼을 하여 떨어져 살았었거든요. 한참을 친어머니 소식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연락이 닿았고 곧이어 남편의 친어머니를 만나게 된 거랍니다. 아이고, 성찬아. 아유, 이렇게 자랄 동안 남 보하고 있었니? 그 세월 아쉽고 슬프구나. 네가 내 며느리구나. 아유, 참하기도 하지. 엄마, 너무 보고 싶었잖아요. 아무리 아빠랑 이혼하셨어도 그렇지. 어떻게 아들을 한 번 안 찾을 수가 있어요? 미안해. 어떻게든 악착같이 벌어서 너 만날 날만 기다렸다. 친모라고 땡전 한 푼 없어서 찾으면 뭐하니? 다 고생인 거지. 이제 아드님도 만나시고 며느리도 있으니까 어머니 외로울 때 언제든 불러주세요. 얼마나 보고 싶으셨겠어요. 제가 슬퍼요. 고맙다. 우리 며느리. 내가 아들도 찾았는데 이렇게 참한 딸 같은 며느리까지 얻어서 복이 있네. 앞으로 잘 지내보자. 어렸을 때랑 똑같아. 멀리서도 내 아들인 줄 알겠다. 너한테 못한 만큼 엄마가 다 갚으면서 살게. 미안하다, 성찬아. 엄마 용서해줘. 고마워요, 엄마. 늘 외로웠는데 저에게도 엄마라는 울타리가 생겨서 정말 기쁘네요. 앞으로 우리 떨어지지 말고 살아요. 처음 시어머니와 남편이 재회했을 때 전 옆에서 엄청 울고 있었어요. 저도 자식을 낳아봤기에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뭐로 보나 무능한 시아버지만 뵙다가 성공한 시어머니를 만나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첫 만남엔 몰랐지만 시어머님은 알고 보니 부동산으로 엄청나게 큰 성공을 거두시고 지금은 노후가 정말 보장된 채 사시고 계시는 분이었답니다. 이혼 후 여러 번 재혼한 아버님과는 달리 재혼도 하지 않고 오로지 돈만 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아들을 찾았으니 기꺼이 주는 것도 아깝지 않다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야말로 남편은 갑작스럽게 돈방석에 앉게 된 것이죠. 세차장 하나 하고 싶댔지? 부지 알아봐라. 내가 이거 하나 못해줄까? 열심히 살아. 네 애비 아래서 뭘 배웠겠냐마는. 그래도 하나의 아빠고 한 가정의 가장이니까
열심히 한번 해봐. 엄마가 든든하게 지원해 줄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마누라 돈으로 사는 게 남자로서 얼마나 창피한 건 줄 아니? 네가 원하는 거 엄마가 차려줄 테니까 대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엄마, 감사해요. 세차장도 차리는데 억소리 나는데. 그래도 이렇게 능력 있는 엄마를 두니까 진짜 행복하네요. 그동안 내가 이런 거 해주려고 벌었던 거야. 어떻게든 우리 아들 찾아서 보란 듯이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었거든. 어머님, 감사합니다. 제가 옆에서 이 서포트 열심히 할게요. 그래도 큰돈인데 이렇게 선뜻 투자해 주셔서 감사해요. 에이, 투자는 엄마가 아들한테 해주는 건데 그동안 혼자 벌어서 사느라 힘들었지? 내가 그 마음 잘 알아. 여자 혼자 가정 하나를 먹여 살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래도 잘 버텨주고 우리 아들 옆에서 안 떠나서 고마워. 이제 고생 끝이야. 시어머니는 저에게도 고맙다고 몇 번이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남편은 입에 달고 살던 세차장을 차리게 되었답니다. 규모를 크게 차리기도 했고, 워낙 그쪽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 세차장은 초대박이 나게 되었어요. 사업 수완이 과연 좋을까 했던 남편이었지만, 첫 사업치고 굉장히 성공을 거두었고, 오픈한 지 1년이 지나고 거의 투자금을 회수할 정도가 되었죠. 이렇게 본인이 잘 되고 나니 예전에 조금 주눅 들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남편은 기세등등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사실 애아빠로서 저런 모습은 정말 높게 샀지만 사람이 높은 데 올라갈수록 겸손해야 한다는 주의였기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돈 좀 벌었다고 어깨가 으쓱해져서는 친구고 가족이고 뭐든 본인 아래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남자라면 이 정도 입어줘야 하는 거 아니겠냐? 너도 이제 싸구려 옷 그만 좀 사고 백화점에 가서 좀 사 입어라. 내가 어딜 나다닌다고. 그리고 싸도 질 좋고 예쁘면 장땡이지 뭐. 남들이 내 옷만 보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그 돈이면 하영이 책을 몇 권을 더 사주겠다. 당신도 요새 너무 사치하는 거 아니야? 저번 주에 카드값이 700만 원 나왔어. 아유, 네가 내냐? 내가 내지? 그리고 잘난 엄마 두고 사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이제 예전에 김성찬 아니라니까. 내가 좋은 걸 입고 좋은 걸 먹으러 다녀야 주변에서도 좋은 사람만 붙는 거라고. 그리고 골프도 치고 하면서 발도 넓히고 다음 사업 구상을 해야 할 거 아니야. 하여튼 뭘 모른다니까. 야, 말 나온 김에 가게도 때려치워. 그깟 10평도 안 되는 가게. 뭐? 내일은 내일이지. 그리고 단골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 하영이도 4살이고 우리 많이 모아야 돼. 둘째도 가져야지. 미쳤냐? 애 낳으면 돈이 또 들어갈 텐데 난 이제 즐기며 살 거야. 그리고 그깟 네일아트에서 얼마나 번다고 이래? 남편과 자녀 계획을 2명까지 해놨던 터라 둘째 생각이 있던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이미 본인이 즐기고 살려고 둘째를 가지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것은 강요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을 이해하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세차장 사업이 크게 성공을 한 뒤로 오히려 가정이 더욱 소홀해지는 남편이었고 그 모습을 저희 친정 식구들도 달갑게 보진 않았답니다. 김서방이 좀 늦네. 뭐 많이 바쁜가? 그래도 아버지 생신인데 얼굴이라도 비추면 좋으련만. 좀 그렇네. 아, 요즘 사업하느라 정신 없잖아. 내가 날짜를 말해줬었는데 잊어버렸나 봐.
나도 통 못 보거든. 바빠가지고. 에휴, 여러모로 바쁘네. 그래도 바쁜 게 좋은 거니까. 너도 너무 바가지 긁지 마라. 그리고 시어머니 되시는 분한테 정말 잘해드려라.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으셨을 거야.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참 생떼 같은 자식을 떼놓은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럼, 그래서 어머님한테 하영이도 자주 보여드리고 그래. 이 사람도 은근 사업수완이 좋아서 잘 풀리고 있고. 그래, 바쁘겠지. 얼굴 보면 좋았겠지만 어쩔 수 없지. 우리끼리라도 축하하자. 하영아, 할아버지랑 촛불 끄자. 자, 노래 불러요. 친정아빠 생신이라고 한 달 전부터 말을 했었고, 그날 아침에도 확인 전화를 한 제 말을 묵살한 남편이었답니다. 아예 통화조차 되지 않는 남편에게 정말 화가 많이 났었고, 그날 집에 와 남편과 대판하게 되었는데, 뜻하지 않게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도 상대방은 바로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었답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성실하지 않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외도까지 하는 사람인 줄은 정말 몰랐기에 남편에게 당장 이혼을 하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게 되었어요. 네가 얼마나 매력이 없으면 그랬겠냐? 아마 다 그럴걸? 남자들 주머니에 돈 채워지면 딴 눈 돌리는 법이라고. 이게 남자 본능이라니까? 그리고 그냥 실수야. 잠깐 지나가는 바람. 너 하영이 두고 이혼할 수 있어? 애는 내가 키울 건데. 뭐? 너 미쳤니? 무슨 정신병 걸린 사람처럼 말이 막 나오나 봐. 너처럼 불성실하고 바람이나 피우는 인간이 하영이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능력이 이렇게 빵빵한데 그럼 애는 내가 키워야지 네가 키우냐? 넌 내 꼴을 보고도 그 말이 나와? 하영이가 나처럼 크길 바라는 건 아니겠지? 자고로 애는 능력 있는 부모 아래서 커야 크게 되는 거다. 너 잘 생각해. 이혼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혼을 왜 해?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하라니까. 한두 번 만난 것 뿐이야. 앞으로 안 만날 테니까 그만 좀 해. 남편은 애를 가지고 압박을 하기 시작했고, 바람난 두 인간들을 당장이라도 요절내고 싶었지만 이성을 찾으려고 매우 노력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시어머니가 알게 되었고, 남편에게 뭐든 다 해줄 것 같던 시어머니는 엄청 무서운 모습을 보이셨답니다. 남자놈들 믿을 만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데 너도 그러냐? 아, 내 아들이 어떻게 조강지쳐 뒤통수를 쳐? 네가 사람이니? 내 돈이 화근이었지? 이놈의 돈 때문에 네가 의리도 저버리고 가족도 저버리려 한 거지? 다 없애버려야 돼. 이 돈이 문제였어. 엄마, 잘못했어요. 그냥 한순간의 실수였고 진짜 저도 후회하고 있어요. 하영 엄마가 자존심이 세서 안 받아줄까봐 일부러 애 걸고 넘어지면서 세게 나갔던 거예요. 제가 하영 엄마한테 싹싹 빌고 용서를 구할게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난 이혼한 아들 꼴은 못 본다. 엄마가 이혼해봐서 그래. 하영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니? 내가 그 마음 잘 알아서 안타까워. 무슨 일이 있어도 네가 나 죽었어 하고 무조건 빌어. 알겠어? 네가 잘 되는 이유도 하영 엄마가 뒷바라지를 잘해서 그래. 시어머니의 무서운 불효령에 남편은 뒤이어 저에게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고, 맘 같아선 바로 이혼 도장을 찍고 싶었지만 지켜보자는 마음이 있었어요. 워낙 대쪽 같은 성격이기도 한데 이혼에 있어서는 바로 그렇게 칼같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에게 시간을 가지자는 말로 지켜보려고 했던 찰나여서 그런지
남편도 더욱더 저희 가족에게 잘하려는 행동을 보이곤 했어요. 내가 오늘 끝나고 하영이 픽업하고 당신 가게 데리러 갈까? 우리 외식해야지. 오랜만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말이야. 당신이 웬일이야? 먼저 하영이 픽업 얘기를 다 하고 아빠가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데리러 가는 거 싫어했잖아. 그땐 내가 진짜 백수였으니까 그랬던 거고, 능력 있는 사업가가 못할 게 뭐야. 나한테 하영이 맡겨도 내가 할게. 갑작스럽게 안 하던 짓까지 하면서 남편은 제 마음을 돌리려 애를 썼고 저 역시 남편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자 애를 생각해서 한 번은 참아줄까 싶은 마음이 들었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이혼녀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다시 잘해보자고 하였고 이 얘기를 시어머니가 아시곤 정말 좋아하시며 저에게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고마워. 사실 내가 더 면목 없어. 어렸을 때 내가 없어서 제대로 못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닌가 싶거든. 우리 아들 잘못인데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줘서 고맙다. 아마 성찬이가 이제 너한테 정말 잘할 거야. 나랑도 약속했고. 그러니까 믿어줘. 네, 어머님, 저도 믿기로 했어요. 안 그런 사람도 정말 많지만 그냥 남자들 흔히 하는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하려고요. 저도 너무 닥달한 것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뭐 숨 막혀서 밖으로 돌았을 수도 있죠. 최대한 그렇게 생각해야죠. 아휴, 네가 큰 결심했다. 정말 고마워. 나한테 엄청 혼났어. 절대 안 그럴 거다. 우리 며느리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모든 걸 덮기로 했어요. 남편은 인성이 개조된 것처럼 행동했지만 다시금 슬슬 밖으로 나돌더니 예전의 남편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답니다. 사람 절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데 그럼 그렇지 않은 생각이 들었지만 언젠가 모든 걸 후회하고 가족에게 잘할 날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명절이 되었고 시댁에 들렀다 친정에 가는 길 남편은 또다시 궁시렁대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휴, 피곤해 죽겠네. 명절은 왜 있는 거야? 나 같은 잘 나가는 사업가가 이리저리 다녀도 모자랄 판에 꼭 가야겠냐? 장난해? 아버지 생신 때도 참석도 안 하고 당신 우리 부모님 뵌 지가 언제인 줄 알아? 진짜 적당히 좀 해. 못 참겠으니까. 못 참긴 뭘 못 참아. 그냥 돈 100만 원 드리면 되지. 꼭 얼굴까지 비춰야 하냐고. 이런 날이라도 좀 제발 나 좀 쉬자. 어제 슬퍼 먹고 늦게 들어오고선 쉰다고? 막말로 당신이 하는 게 뭐가 있어? 당신 가게야 직원들이 관리하는 거지. 뭐? 너 나 무시해? 내가 누군데? 너 밥 얻어먹고 살기 싫구나? 네 가게 한 달 매출? 나 그거 이틀이면 벌어. 가는 길에도 남편과 고성이 오갔지만 꾹 참았어요. 그래도 친정에 가는 길이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친정에 도착하고 나서 이런저런 부모님과 얘기를 하려 했는데 남편은 명절날 친정에 와 TV만 보며 낄낄거리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친정아빠도 엄마를 도와 이것저것 하시는데 사이라는 인간은 낄낄대기 바빴고 그 모습에 너무 화가 나 음식 좀 나르라고 타박을 주었답니다. 그러자 남편은 욱했던 것인지 대뜸 그 밥상을 뒤엎고 생 난리를 치며 소리를 치더라고요. 백년 손님한테 어디다 대고 음식을 나르래? 날 이렇게 대접해도 돼? 아니 장모님이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이런 대접 받아야겠습니까? 아까 차에서 올 때부터 진짜 못 참겠네. 네가 나를 이따위로 대접하는 이유가 뭐야? 감히 나한테?
솔직히 지금 너희 같은 것들은 나한테 빌어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가진 돈이 얼마고 엄마 같은 뒷배가 있는데 막말로 이렇게 평범한 가족들이 나한테 잘 보여야지 내가 지금 이 음식들 날라야겠어? 장모님도 양심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자네, 뭐라고 했어? 내가 그동안 우리 딸 봐서 참았는데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밥상을 엎어? 뭐 이딴 게 다 있어? 야, 네가 결혼하고 한 게 뭐야? 미어도 사이라고 대접해줬더니만 이제 돈 좀 생기니까 우리 딸이랑 우리가 물러 보여?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참지만은 못하겠어. 너 같은 건 물사대기도 아까워. 버릇없고 개념 없는 천하의 못쓸 놈. 그 순간 엄마가 통곡하며 분노를 냈고 이렇게 예의 없는 남편에게 엄마는 물김치 국물을 쏟아내며 따지기 시작했어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김치 싸대기를 남편이 맞게 된 것이죠. 남편은 물김치 국물을 맞자 소리를 지르며 딸에게 수건을 가져오라 시켰지만 딸은 이미 이 사태가 무서워 울고만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쌓인 것들을 다 푸는 것인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고 아빠는 원래도 말이 없으신 분이지만 그날은 화가 났는지 제 남편에게 소리를 치며 고래고래 나가라고 화를 내시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침 집문을 열고 들어오는 분으로 인해 남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본인 팔자 본인이 직접 꼬은 거나 마찬가지죠.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사돈, 일어나 보세요. 아니, 왜 이렇게 울고만 계십니까? 너 꼴은 이게 뭐고? 얼른 말해봐. 어머님, 죄송한데 저 인간이랑 진짜 못 살 것 같네요.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여기가 어디라고 제멋대로 밥상 없고 자기가 사업하고 돈 많이 버는 남자이니 대접을 해줘야 한다는데 진짜 기가 쳐서 말이 안 나와요. 이딴 인간 밑에서 애가 뭘 배울지도 모르겠고요. 저희 엄마 아빠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하셔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미련하게 인연을 제가 붙잡고 있었던 것 같네요. 너 진짜야? 네가 사돈 어른들 앞에서 지금 밥상 없고 이 소란 피운 거야? 아이고, 피는 못 속인다더니 진짜 더럽다. 사돈 어른들, 제가 대신 사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어려서 돌봐주지 못해 보고 배운 게 없는 아들, 제가 대신 사죄 드려요. 엄마, 아들이 지금 김치 싸대기를 맞았는데도 그런 소리가 나와요? 이런 게 사이 대접을 못 받는 수준이라고요. 입 다물어. 넌 이제 내 아들 아니다. 원래도 없이 살았으니 없는 것처럼 살아. 지 애비랑 똑같아가지고 내가 네 애비랑 왜 이혼했는데? 바람 피우고 지 밖에 모르고 난 그런 인간들을 보면 혐오감이 들어. 알겠니? 근데 너까지 그러니 난 너 같은 아들 못 참아. 넌 그냥 그 핏줄이었어. 늙음하게 애를 찾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걸 보자고 찾았구먼. 됐고 다신 연락 마라. 시어머니는 그 길로 바로 집으로 가셨어요. 사실 명절에 혼자 계실 어머니가 안쓰러워 저희 친정에서는 어머니까지 초대하여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려 했던 것이었고 그로 인해 어머님이 방문 후 이런 모습까지 보게 된 것입니다. 시어머님은 생각보다 강단이 있으셔서 남편에게 차려준 세차장을 바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했어요. 어머님 명의라 가능했고 남편의 카드값 또한 내주지 않았으며 남편에게 투자하기로 한 다음 사업 금액마저 주지 않으셨답니다. 그리고 일체 남편의 연락을 받지도 않으셨고요. 저 역시 남편에게 외도로 인한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걸게 되었어요. 모든 걸 다 잃어봐. 어차피 원래도 그렇게 살았으니 아쉬울 건 없잖아?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뿐이니 네 본성 어디 가겠니? 그때 너랑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쁜 하영이가 있으니 이걸로 만족할게. 어디 잘 살아봐. 이제 와서 왜 이래? 내가 엄마 찾아가서 빌게. 너랑 하영이 없이 내가 어떻게 살라고. 이혼은 아니잖아. 넌 나랑 하영이 없이 다른 여자들 만나고 잘 살잖아. 아, 맞다. 이제 돈이 없으니 여자들도 안 붙으려나? 진짜 웃기다. 미안해. 그래도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니지.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애까지 낳고 함께한 사이 아니었어? 제발 봐주라. 이미 그때 한번 봐줬잖아. 더는 못 참아. 인간이 인간다워야 눈 뜨고 봐주지. 넌 하영이 볼 자격도 없는 인간이야. 남편은 그제야 애절하게 빌었지만 이미 제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고 결국 전 이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위자료 또한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사업을 하고 수익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위자료를 줄 수 있었던 것이었고 그 돈을 털고 나니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죠. 상간녀도 위자료를 주면서 잘못을 빌었지만 아는 사이였어서 더욱 용서가 되지 않더라고요. 내 남편이 그리 잘나 보였으니까 너 가져. 이제 뭣도 없지만 그래도 사랑해서 만난 거 아니겠니? 내가 언제까지 봐줄 줄 알았어? 내 앞에서 사장님 하면서 실실거리더니 뒤에선 내 남편을 만나? 그래, 네가 무슨 죄니? 내 남편이 다 죄인이지. 죄송해요. 정말 오빠가, 아니, 사장님 남편이 자꾸 꼬시는 바람에 그래도 이 동네에 소문 내지 말아주세요. 왜? 너도 가게 내서 장사하게? 그렇게는 못하지. 네가 어떤 애인 줄 알고 손님들을 받으려 해? 너 같은 애 무서워서 어떻게 다니겠니? 너 이 동네에서 장사할 생각 말어라. 나한테 걸리면 그날로 문 닫게 해줄 테니까 잘 알아들어야 할 거야. 그리고 남편은 세차장도 그리고 집도 가족도 모두 잃었답니다.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시아버지의 인생과 똑같이 된 거예요. 시아버지도 늘 여자들만 만나고 다니면서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그렇게 살아서 남편이 항상 욕을 했는데 본인도 별반 다를 거 없는 인생을 살게 된 거랍니다. 이런 걸 보면서 피는 못 속인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 참 허탈하고 웃음이 나왔어요. 모든 걸 다 잃으니까 이제 좀 실감나? 당신 아버지 그렇게 욕하더니 당신이 낳은 게 뭐야? 당신도 똑같아.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으니 뭐 어쩌겠냐마는 그렇다고 합리화하기엔 세상에 멀쩡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아무리 불우한 상황에 있어도 그저 본인 앞길을 위해 모든 유혹 저버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아.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 엄마한테 네가 한마디만 해주면 안 될까? 솔직히 엄마도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날 키워주기랬어. 뭘 하기랬어. 그건 네가 직접 말해. 어머님도 진짜 안타깝다. 하나 있는 아들 찾았는데 아들이 이 모양 이 꼴이니 얼마나 실망하셨겠니? 본인 마음도 아프지만 아마 더 화가 나셨을 거야. 그렇게 싫은 전 남편이랑 똑같은 아들인데 얼마나 소름이 끼치겠어. 남편의 진심은 저와 다시 합치는 것보다도 시어머니 재산에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연락을 단 한 번도 취하지 않았고 남편의 연락마저도 받지 않았답니다. 정말 대조 같은 모습이었고 그런 모습 때문에 성공한 것임을 전 느꼈어요. 하지만 그런 대조 같은 성격을 가진 어머님은 소송과 모든 것들이 끝이 나고
저에게 따로 연락이 왔어요. 미안해. 내가 아들을 품고 키우질 않아서 이렇게 비난할 자격은 없다만 너도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힘내고 살아. 이제 날개짓 하면서 말이야. 아, 그리고 하영이 교육비나 이런 것들은 내가 다 해주고 싶은데 계좌번호 알려줄래? 에이, 아니에요. 어떻게 어머님한테 그런 걸 받겠어요. 이랑 이혼한 마당인데 그런 거 정도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애비랑 이혼했어도 내 손녀기도 하고 또 내 핏줄 아니냐. 애비한테 못해준 거 하영이한테라도 하고 싶어서 그래. 아, 진짜 안 그러셔도 돼요. 어머님도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하영이는 그래도 보고 싶으실 테니 간간히 보여드릴게요. 고맙다. 하영이라도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 사실 하영이 애비한테도 미안하지만 그래도 걘 돈을 쥐어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 정말이지 지 애비랑 똑같거든. 나중에 애비 말고 모든 걸 하영이한테 물려주고 남은 건 사회에 환원할 거다. 애비는 글렀어. 내가 앞만 보고 살아온 이유도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참 잘못 생각했지. 그래도 너무 속상해 마세요.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니 언젠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 거예요. 어머님도 힘내시고요. 어머님은 손녀의 학비를 전액 내주시겠다고 하였어요. 말이라도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꾸준히 지키시고 계셔서 저도 애아빠는 만나지 않지만 한 달에 2번 정도 딸의 할머니를 만나 소소하게 일상 얘기도 하고 데이트도 하며 지내고 있어요. 저 말고 그래도 딸아이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한 명 더 늘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영이가 참 밝아진 것 같아서 이 할머니가 기분이 좋아요. 오늘은 친할머니 만나러 가는구나, 우리 하영이. 아, 친할머니 만나서 오늘 파스타랑 피자 먹으러 가기로 했어. 하영이가 할머니 주려고 그림 그렸거든요. 아유, 좋겠네. 우리 하영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재미있게 놀다 와. 날 추운데 너도 재밌게 다녀오고 기분 전환 좀 해. 어머님도 아마 외로우셔서 하영이 많이 보고 싶으실 거야. 내가 자주 보여드리고 찾아뵈야지. 그래야 되는 것 같고. 그럼 외롭게 일만 하시고 사신 분인데 늦음하게 손녀 하나 있는 거 보는 낙으로 사실 거야. 자주 보여드리렴. 시어머니를 만날 때 가끔 남편 소식을 듣는데 시어머니 또한 남편에게 경제적 지원을 일체 해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남편은 시어머니를 종종 찾아뵈면서 돈을 달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다며 시어머니는 저에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대쪽 같은 시어머니이기에 마음이 약해질까봐 걱정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미운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남편의 역할을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것 같아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요. 이혼을 하면 제 인생이 끝나는 줄 알고 힘들었지만 이렇게 결정하고 보니 정말 잘했다 싶은 게 이혼이네요. 아, 그렇다고 이혼을 강력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남편이 미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는 마음이고 저 역시 싱글맘으로서 잘 헤쳐나가야겠다고 다짐하며 글을 마쳐볼게요. 여러분, 일교차가 심하니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